HL 만도 2022년도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2023년도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매출은 8.7%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418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28.3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것이 상승한 건지 또 실적이 떨어진 건지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죠. 진행하면서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심어 주시는 게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6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8.7% 감소했는데 반대로 재고 자산은 3.5%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도 좀 줄여주는 게 바람직한데 줄이질 못했어요. 재고가 매출이 줄면서 재고가 증가하면은 일단 실제 이익이 아닌 재고 이익이 애드가 돼가지고 결산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곡해하게 만듭니다. 원가 회계는 매출이익이 24.6%그 감소를 했고요. 판매 관리비가 6.3% 줄였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영업손실 410억 원이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전년도는 흑자였는데 그리고 또 제 2020년도는 또 적자였고 이렇게 그 흑자와 적자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라고 2021년도에 흑자 났을 때 분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한 5개월 정도는 에, 그, 이 매출이 반영이 안 된 거겠죠. 분할을 했으니까. 그러면 실제 그 판매는 더 증가했을 텐데, 분할을 하면서, 증가가 아니고, 분할을 하면서 매출액이 줄어든 거지, 그 실제 그 만도의 그 주종 품은 감소한 건 실질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회사 명칭을 보더라도 모빌리티 솔루션즈니까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가 회계 손익을 그런 그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결산이 스루포드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한 8천억 원대로서 8.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8.7% 하락했다면은 좀 적게도 하락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면 판매 가격은 더 인하되었을 거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적자의 바로 그 가장 큰 핵심이 8.7%와 8.3% 하락한 그 갭, 0.2% 따진다면은 여기 이제 반올림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0.2%의 차이가 이 영업 손실을 나게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하고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고 회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8억 많이 증가를 저기 하질 않았죠. 그래서 그 원가 회계 영업 그 이익하고 그 차이가 작게 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게 바로 그 영업이익 차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그 제가 화폐 단위를 또 그 표시를 안 했는데 이것은 그 여기도 그 문제가 있는 게 수치를 모두 문자 속성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왕짜증이 납니다. 이런 회사를 만나면은 분석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이제 제가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해보면은 빨리빨리 입력을 해가지고 이런 표를 만들어냅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고 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개별법을 적용하는 건 미착품이고
나머지들은 월별 평균법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회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래간만에 재고자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재고자산은 이동평균법이 합리적이다. 만도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를 월별 총평균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이라도 원가회계는 월차 결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에 우리는 일일 손익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재무회계가 뽑아주는 결산을 기다려야 하는가? 전산화가 되어 있고 매일 입력이 된다면 우리는 일일 손익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손익을 스루풋 회계로 선택한다면 재무회계에서 단지 운영비용만 넘겨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영업과 생산이 그래서 손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는 의미로 월별로 운영비용을 준다면 전월 일평균을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일평균을 30일짜리면 30일로 나누고 31일이면은 31일로 나눠가지고 일평균액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실제 오차가 생긴다면은 그 갭을 어, 다음 달에 얼마나 갭이 있었다 운영 비용에 그 정도는 밝혀만 주면 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식의 손익 대비는 표준원가 대비 실제 그 실적 그 손익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쪽으로 비교표를 만드는 게 이제 그 미국식이 그런 식으로 많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결산을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실제 나간 돈 얼마다, 감가상각비 얼마다 매번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들 그냥 그 이 표준가로 미리 정해 놓은 거 그거를 적용해도 손익계산서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이 좀 늦게 실제 결산이 늦게 나오더라도 경영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어떤 그 표준 원가를 적용해서 비용만이라도 그리고 그 재료비는 뭐 실제 그 이동평균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재무회계한테 신세를 안 지고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과 생산의 목표는 원가회계 영업이익의 가스라이팅 세뇌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고 싶어요. 당하지 말고 스루풋 증가, 스루풋율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제가 재고 회전율을 매우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 내용이고 스루풋을 상승시키는 것이 스루풋 회계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원재료의 사용액 그러면은 이 사용액으로 나오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그 WCA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임을 그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AB를 더한 것을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하는데 1조 한 8천억 원대가 나가서 전년보다 8.8%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1.2%가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1.7%그 상승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1.7%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어, 2022년하고 2020년도는 일치를 하는데 2021년도에 744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그 2단계 쪽으로 보면은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 분할 재고를 여기에서 한번 빼봐 줬어요. 그러면은 차이가 293억 원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2021년도에 이게 마이너스 281억 원이면은 재고가 281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비송분해 와서는 이게 플러스로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라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갭이 744원이나 차이가 나고 분할 재고가 이 451억 원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도 결국 290한 3억 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재고 자산을 매출원가 산출에 넣어버린 거 아니냐. 아, 그 7월에 했다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거는 그총 그 비성분 그 이 매출원가에 빼야 되는데 집어넣은 거 아니냐 하는 곡해를 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빌리티 그 솔루션즈 분할 재고가 451억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일반적으로 다 그 외부 감사법인들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다 맞춰야 될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도 재고 흐름으로 그 이 재고자산 명세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83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무려 6 이게 뭐예요? 32%가 감소했습니다. 2021년도를 별도로 특별히 뽑았는데 6.5% 증가했어요. 이때 그 분할이 됐죠. 7월 달에. 그러니까 한 5개월 차이가 있는 거죠. 아마 그 분할을 안 했으면 이 금액이 더 올라갔겠죠. 어쨌든 인당 평균이 2021년도에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2022년도에 7천 3백만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34.1%나 깎였는데 2021년도 평균 임금은 자에서 분할로 아마 그 이 퇴직금이 승계가 되는 게 아니고 중간 정산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퇴직급여로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입금 삭감이라기보다는 신입 저임금 사원이 118명 들어왔거든요. 그 전년도에 분할할 땐 300명이 넘어갔다가 다시 118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입 저임금 사원의 입사와 OT를 줄였을 것으로 잔업, 오버타임 그것을 좀 줄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루픈율도 동일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입증을 하려면 원자력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1, 2차 원자력 가격과는 모순입니다. 어, 그 1, 2차, 1차는 그 스루프 손익계산서에서 느끼는 것은 만약에 원재료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보다는 하락했을 거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보는데 1, 2차 그 내용을 보면은 하락과는 모순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이 급상승해야 되니까 상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순 추론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할 방법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 원재료 가격 추이 및 제품 판매 그 추이를 딴 말로 얘기하면은 판매 단가, 이 판매 단가 빼기 재료비 단가가 바로 스루풋이다. 이 얘기를 이 비교에서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일일이 그 회사가 공시하는 게 대표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입장에서 회사가 입증 책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해관계자는 회사가 입증 책임하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 단가로는 접근을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매출 재료비 증가가 마이너스 8.4% 감소했으니까 재료 비율이 75.7%면은 가격 압박률이라 그랬는데 인하 압박률이 6.4%인데 8.7%가 더 내려갔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더 낮추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그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그 논리 도구로서 충분 조건으로서 표현한 건데 이런 그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 데이터 확인 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투명 입증을 위해서 필히 존재를 다른 결과라 한다면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나눠보면은 실제 재고 회전율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재고자산 명세를 위에서 재고자산 명세 할 때 그 이 양식을 그 맨 상단에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재고자산 명세를 흐름으로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상품 매입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 입고 금액이 얼마고, 이 출고 금액은 생산을 위한 출고 금액이 되겠죠. 이런 거에다가 이제 그 인수합병 등 뭐 또 분할 이런 거를 대책칸에다가 또 이렇게 표시해 줘 가지고 추적하게 용이하게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캐펙스 이 현금 재무지표는 그 자본적 투자는 5,373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종속기업이 45.2% 비율이 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EAT 새우 현금 순이익으로는 2,438억 원을 벌었는데 전년보다 수익률로는 2.4%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 3천억 원대를 추가로 아니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40.1%로 이게 2년 연속 50%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50%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다음 장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최종 6,367억 원의 현금을 어,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현금 버퍼율은 2.8%로서 전년도 13.7%, 2020년도는 14.2%두 자릿수를 유지했는데 급격히 2.8%로 떨어졌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그 53.4%가 추락을 했습니다. 적자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주주잉여 현금 흐름 내역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 배당이 뭐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2020년도에는 그 신존 자본증권 상환해 가지고 그 돈이 나간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요 그 FCFE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앞장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투자를 많이 했겠냐 그러면 종속기업에 5,999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 신규 투자가 아니고 회사가 그 표현한 걸 보면은 2022년 5월 1일 합병기일로 하여 종속기업인 MCH를 흡수 합병에 따라 종전에 MCH가 보유하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현금식으로는 투자한 거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MCH는 중국 소재 중간 지배 회사로서 흡수 합병에 따라 소유 지분율이 제로화가 됐습니다. 만도가 중국에 얼마나 그 물건을 수출하는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그 앞날이 불투명해지니까 그것을 흡수 합병해 가지고 조금씩 데미지를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원가 회계 손익 개념을 넣었을 때 영업이익 제로, 그러니까 적자를 제로, 손익분기점까지 매출액이 얼마를 하면 되냐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2조 7,750억 원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2,750억 원으로 만약에 목표 결산이 됐다 그러면은 적자 221억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5%만 매출을 더 해보자. 그럴 경우에 3만 6 아니요 363억 원 영업이익이 나겠습니다. 이 경우 재고가 약 3% 상승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반대로 3%가 내려간다면은 재고 회전율이 재고 금액이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75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나겠습니다.
이렇게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스루프 관점에서는 손익분기점 산식에 의해 가지고 한 2조 8천억 정도 해야 되는 거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변수를 그 실적 베이스로 해 보면은 한 2조 7,760억 원대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하고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갖다가 뭐 2조 7,762억 원에 한다 그래도 구매 쪽에서는 275만 원짜리 단가로 하자. 이렇게 되면은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고 회전율을 30회전 정도 하게 되면은 실제 이익이 999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주 내역을 보면은 시가가 그 48,100원으로서 7,800원 증가했고요. 시가총액 2조 2,565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3,658억 원이 그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HL 홀딩스가 3.25%로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1%, 그 다음에 외국인이 22.91%, 그 다음에 그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는 정몽원스로서 24.31%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은 그냥 홍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HL 만도 2022년도 실적을 스로프트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